지방시대 문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세상에 인물이구나. 아이고, 내 또 오늘 신고했다. 아이고, 야이야, 왜 그러세요? 멋진 신사선이랑 아름다운 승려분 누구신지 소개도 포스가 억수로 남다르다. 네, 도사님. 자,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건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날마다 까인다. 잠깐만요. 자, 가운데 앉으실 분은요, 경북대학교 이시영 부총장님이시고요. 옆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최지민 의원님이십니다. 박수! 아이고, 경북대학교 부총장님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님을 모셔왔네. 야야, 너 왜 그러세요? 이 능력도 좋다. 이리 대단한 분을 어째 이래 척척 잘 모셔오노. 세상에나. 네, 오늘 대구 시민분들께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똘사님께서는요, 두 분을 처음 뵙는 것 같으니까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이고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위원입니다. 오늘 논의될 그 고급 선택 균형 성장 관련된 계획을 그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 수립하고 지금은 이제 연구원에 들어와서 이제 8개월 기간 동안 그 수립을 하고요. 연구원에 와서 구체적인 계획들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달서 구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포항에서 다녀서 대구는 정말 저희 큰 형님처럼 정말 주말마다 오면 가슴이 막 설레고 그랬는데 여전히 대구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왔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더라도 제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박수!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이시철입니다. 저는 소속은 행정학부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신 하세영 교수님은 정치외교학과고요. 바로 이 사촌입니다. 예, 여기 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제가 말씀은 이렇더라도 고향은 의성입니다. 그리고 또 경대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상 경상도 사람인데요, 물론. 옛날에 제가 대전에서 공직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벌써. 대학에 온 지도 20년 넘었는데. 제 학문적인 여정을 보면 지방 그리고 도시 이 두 개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잠시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인 것처럼 대학 살림에 제가 약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학문적인 그 정치성 여전히 지방이고 또 도시고 해가지고 이런 영역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 저기 계시는 김종철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듣고 기꺼이 제가 기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려운 말을 드리려고 해도 못 드릴 정도로 재밌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어긋나더라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괜찮다. 사투리 버리기 안 쉬운데. 아이고, 잘했어요? 어쩌겠어요? 아이고, 나는 진짜 안 되는데. 그것만 봐도 훌륭타. 또 여사님, 오늘은 좀 진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또 여사님 혹시 아셨어요? 동시지방선거 그게 도대체 뭐고? 네, 전국에서 동시에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들을 뽑는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야야, 네 진행하려면 정신단디 챙기라. 인형이 투표하는 거 봤나? 인형이 투표권이 어딨나? 투표권 주던다! 잠깐만요. 그러고 투표 백날 하면 많어. 30년이 지나도 뭐가 바뀌는지 도대체 한 개도 모르겠다. 네, 잠깐만요. 자, 지방자치 30주년이 되었음에도 똘사님처럼 변화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0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무엇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철 부총장님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 위원님하고 어떤 순서로 할지 몰라가지고 가끔 혼란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붙은 것처럼 지방자치 30년 그러거든요. 이거 연식이 좀 된 분들은 아시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연식이 더 된 분이 별로 안 보이세요. 한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식이 된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원래 우리나라에 50년대 말에
지방자치 말까지 오신 지방자치가 있었거든요. 읍면동지하고 직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초에 5.16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가 딱 스탑이 된 상태에서 있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했는데 오늘 마침 저 의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지금 다행인데 30년보다는 더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은 1990년도 91년도에 이제 처음 초임 선거할 때 지방의회가 부활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를 직선을 해가지고 부활한 상태에서 4년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사회자님 말씀처럼 4년 후 1995년에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같이 선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30년이 세월이 지났을 정도로 이제는 자치가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지난 30년 동안 저 시민들께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또 관련되는 분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얘기는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제가 어제 이 관련된 걸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구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10년마다 용역을 해요.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민선지방자치 20년 평가. 어제가 이제 30년 평가 최종 보고고 제가 그 연구 책임이라서 대체 지방자치 30년 동안 사람이 크면 30이 돼서 독립을 할 나이인데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 대체 어떤 변화를 줬을까? 그리고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까?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이 앞으로 30년에도 유효할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도 군수님이나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뽑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이제 어제 연구 그 보고를 했습니다. 30년 동안에 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의 가장 큰 성과는 일단 내가 있는 곳에 시장, 이건 단체장은 내가 직접 뽑아서 일단 내가 뽑은 사람이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만약에 계엄이 있었을 때 예전처럼 그 단체장님을 선거를 안 하고 이제 그 정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4급, 3급 공무원분들이 임명해서 단체장이 됐다면 아마 대통령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 쪽의 일들도 다 멈췄을 거예요. 그 계엄 일어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좀 정부에서 하고 있던 주요 행사들 같은 경우는 멈췄는데 놀랍게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그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직접 내 삶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우리가 뽑은 단체장이 권력을 나눠 가짐으로써 전체 정부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원 서비스에 관련된 만족도가 예전보다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응답을 해주세요. 그전에는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관공서에 들어와서 어떤 거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 그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양주인데요. 남양주 시청에 계시는 한 30년 근무하신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이제 그 동사무소에 이제 지금은 복지센터라고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갈 때 이제 그 거울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분들이 오셔가지고 머리를 빗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 단정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관청에 관련해서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 인접한 수도권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40년 동안은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민원실에 가서 이거 해. 아니면 내가 그럼 우리 단체장을 찾아간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민의 수준,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이따 다음 질문에 제가 또 틈틈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야무지들 떡 부러진다. 박수 쳐져 있어. 세상에나 어째들 야무지노. 그러고 카드라 통신인데 요즘 지역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것이 많다 하던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그 거짓말 그거 안 되지? 가짜뉴스 맞지요? 문제다 문제. 또 여사님 정말로 기초상체들은 지방세를 걷어서 공무원을 월급을 못 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가
가짜뉴스 아이가. 그런데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우리 동네 멀쩡한 보도블록은 어제부터 와 뒤집노. 무슨 돈으로 뒤집는 기고. 네, 사실 우리 달서구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부족해서 중앙정부 보조가 없이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또 야무진 것도 말해줘 있어.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700조가 넘는다 하던데 지역은 이래 쪼들 리가 되겠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지역의 재정에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재정 구조의 좀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데, 지방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의 출처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군보다 이 자치구는 더 적어요. 거둘 수 있는 개수, 이런 지방 소득세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적어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금액을 근거해서 월급을, 인건비를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벌어서 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돈을 주지 못한다인데, 왜 이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어떤 출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돈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 뭐 각종 복지 시설, 뭐 이런 건립되는 것들은 다 지역의 예산으로 가는데, 쓸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적어요. 그러면 이 간극을 메꾸는 게 중앙의 보조 방식이에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차라리 지방에서 많이 거두고 거둔 만큼 그 안에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거두는 돈이요, 지역에 기업이 많고 돈이 나올 수 있는 뭐 비싼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서울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만치 사업체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지역은 들어오는 돈 자체가 작기 때문에 돈의 근거에서 지출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서비스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모든 국민이 어디를 살든 균등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고 이걸 나눠주는 방식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자치구의 전체 예산은 평균적으로 70%가 복지 예산이에요.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고, 이 복지 사업은 이 구청에서 만든 사업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법에 지정해서 내는 의무 지출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요, 이거 내가 받기 싫어도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 모든 돈을 주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달서구청장 구청에 있는 돈을 합쳐서 주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말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지방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자체가 적고, 이거를 중앙부처가 관리하면서 나눠주는 방식에서 지역 여건에 맞추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야무지다. 내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예, 그 재정부권 또 이제 관련 말씀이시라, 아까 우리 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달서구 재정이 1조 2천억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나라 살림은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728조 엄청난 돈이죠. 근데 아까 달서구 재정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난 게, 그 살림 규모가 경북대학교 재정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도 1조 한 1천억쯤 되거든요. 그런데 달서구청장님도 또는 달서구청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돈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60% 70%가 복지 비용이거든요. 그건 뭐 자동으로 나갑니다. 자동으로 달리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타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분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시설 운영도 해야 되고, 또 돈을 빌렸으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뭐 짓던 건물은 그대로 지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이를테면 저 재량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수백억 단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인데, 저희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살림이 1조 한 1천억 되는데, 국가 교육부나 기재부 쪽으로 통해가지고 오는 돈이 한 4천, 5천억쯤 되고, 우리 교수들이 각자 나가가지고 연구과제를 따온 게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따온 돈이 한 5천억쯤 되고, 또 나머지가 발전기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학생이 한 3만 명 되고 교수가 1,400명인데 그러면 뭐 달서구 같은 엄청난데 하고 경북대학교 재정 규모가 비슷하네라고 잘못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많아 보이는데 쓸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교수들, 건물 이런저런 또 교수들은 연구 과제를 따온 거니까 그 과제에 실제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실험실 장비도 사야 되고 학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략 지출이 별로 안 되는데 이 말씀 이어가면 이러한 그런 엄청난 경직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이런 거는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보조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침 어제 11월 12일인가 그렇죠? 어제 대통령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도지사를 다 오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키워드로 신문 언론에 이렇게 딱 뜬 게 저러더라고요. 지방우대라는 말, 또 수도권에서 몰수록 더 우대해주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그 메시지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분권 얘기가 나옵니다. 포괄 보조금이라든지 재정분권의 정도를 높이겠다든지 이런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전문적인 말씀 또 이런 말씀 자세히 드리긴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보조금 사례만 하나 드릴게요. 이 국가에서 용도를 정해가지고 내려주는 보조금 그거는 많은 경우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비유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야외에서 저희 경북대학교 오시면 학생들 놀 때가 많습니다. 놀다가 자다가 힘들면 공부도 하고 그런 데인데요. 어울려 노는 학생들 1,000명 있는 데서 어떤 교수가 딱 가가지고 얘들이 지금 뭔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니네 짜장면 몸에 안 좋으니까 치킨 사 먹어라 하고 치킨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시켜주고는 보통 시켜주면 돈도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못된 교수는 돈을 안 내주고 간다든지 돈을 줘도 한 절반만 주고 도망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치킨이 아니라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그리고 자기네가 가진 돈 조금만 모으면 짜장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치킨을 사주고 주문해주는 바람에 치킨값을 자기네가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은데 이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포괄 형식으로 아니면 아주 블락 펀딩으로 한꺼번에 딱 내려주고 알아서 지방에서 써라. 대구시나 달서구에서 써라 하면은 대구시의 어떤 재정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도로는 다 돼 있으니까 복지, 문화, 체육 쪽에 쓰겠다 하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보조금의 용도가 도로 건설 또는 도로 포장, 도로 수리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지방비를 못 해가지고 도로를 써야 되니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필요 없는 도로를 자꾸 뒤집고 또 연말 되면 또 인도 블락 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게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치의 핵심은 재정이고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핵심도 역시 재정분권입니다. 재정 역량을 먼저 키우고 나서 그걸 우리가 마음 놓고 과세도 하고 돈을 풀어드린 다음에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그래야 실질적인 분권이 된다. 이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인형이 내도 알아듣겠다. 그런데 복잡 미묘하다. 인형인 게 오늘 처음으로 다행이다 싶다. 잠깐만. 그런데 오늘 우리 손주가 수능 치러 갔는데 내년에 서울로 대학을 간다 합니다. 이쁜 내 새끼 명절 때만 볼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잠이 안 온다. 여전히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학교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여러분, 익하다가 청년들 대구 다 떠나마. 대구는 내처럼 나이 든 사람 와서 뭐가 뭐 할 낀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부총장님, 인구 유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 방안을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시작이 됐거나 어떤 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너무나 마음 아픈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처음 말씀에서 그러셨고 다들 이해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늘 수능 이제 4시 4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데리고 가서 또 오늘 이렇게 밥도 사주고 참 좋은데 그 중에 정말 똑똑한 학생들, 유망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우리 대구에는
우리 대구 사람들의 그 DNA가 좋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똑똑합니다. 그 웬만한 서울 지역의 강남 지역에 보다 훨씬 나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건 뭐 현상이니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걸 뭐 좀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브레인 드레인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젊은 학생들뿐 아니라 청장 중년까지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전국 시도 단위로 이제 순 증가, 순 유출 인구에 그거를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전라남북도, 전라북도 또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만큼 많은 인구가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해서 연령대별로 서울로 들어가고 또는 뭐 다른 지방으로 가고 또 그 반대로 대구로, 광주로 내려오는지 들어오는지 그게 이제 순유출, 순유입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수 있겠는데 대구 지역의 경우는 말입니다. 전 연령대에 걸쳐가지고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20대 때 올라가는 건 그러려니 할만하잖아요. 좋은 학교, 대학교 찾아가지고 가능한데 30대 때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취업용으로. 근데 한 40대, 50대 되면요. 호남 지방이나 충청도 지방은 순증이 더 늘어납니다. 조금씩.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 살다가 광주로 내려가든 전주로 가든 충주.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충주에서 나왔는데 충주나 이런 데로 내려가요. 강원도도 심지어는 순증이 늘어나요. 아, 근데 우리 대구 경북은요. 초지일관, 일관되게, 무식하게, 아주 순진하게 계속 빠집니다. 60대까지 빠져요. 70대까지 빠져요. 그래서 참 이게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물론 다 브레인이지만은 우리는 일단 저 초점이 청년 인구니까 청년 인구의 브레인 드레인이 제일 심하죠 물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뭐 단순한 현상 또는 단순한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마 자치분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얘기는 다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자리죠 당연히.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자리가 핵심 요인이다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저 같은 경북대 교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들이 잘 키워놨더니 딴 지역에서 다 빼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물론 여기 달서구에는 참 최대 규모의 산단도 있고 또 이런저런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지만은 타 이걸 구 단위로 나눠보면 아마 달서구는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타 지역은 더 심하겠죠. 어쨌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를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시계획인데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 도시계획의 학문적인 도시계획을 들어갔을 때 아주 오래전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큰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집을 먼저 지어놓으면 사람이 오느냐 아니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북적거려야 집을 짓느냐 이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분당 아시죠? 지금 한 4, 50만 인구 거기에 집을 잔뜩 지어놨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그랬더니 사람이 왔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불과 한 5년, 10년 만에 다 채워졌어요. 근데 나쁜 케이스 우리나라의 나쁜 케이스를 들으면 뭐라 그러실 테니까 중국의 나쁜 케이스를 들겠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이라든지 저쪽 보면 그 외곽에 아주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어놨어요. 그냥 고층 아파트를 수십 채, 수백 채 지어놨는데 지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허벌판이죠. 빈집 투성입니다. 빈 아파트 투성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지으면 사람이 온다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대신에 그 반대로 사람이 살만한 동네를 만들어놔야 도시계획의 입장에서든지 도시 서비스 형태든 도시 인프라든 뭔가 문화생활 기반이든 간에 뭔가 잔뜩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놀러 오고 학생들이 놀러 오고 청년들이 놀러 오고 거기 일자리를 생길 수 있도록 또는 기업체들이 이전할 그런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좋고 AI인 줄 알았다. 잠깐만요. 네, 나는 진짜 첫날은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니 자꾸 들으니까 이제 좀 알아듣겠다. 내가 인형이라가 학교를 못 나가 그렇지 IQ가 100은 넘지 싶은데 왜 지금이라도 경대 안 되겠어요. 선생님 수능 봐야 되지요. 아이고
내가 그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인연계에 내 생녀다, 내 생녀. 네, 잠깐만요. 자, 도의사님, 새 정부에서 5급 상특 균형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또 들어보셨어요? 경제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 알아야 되나? 네, 알아야 됩니다. 나 처음 듣는다. 모르겠다. 네, 전국을 5개 초강력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건 최지민 위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5극 삼특이라는 용어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저희 학자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달서구에 오셨으니까 아마 웬만한 행정학과 교수님보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지금 이시철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지역의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서거든요. 그러면 왜 그동안 지역에서 먹고 살 게 없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는요, 경제가 잘 될 만한 데다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서울 수도권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비용도 절감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재를 쉽게 뽑을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지역을 사랑한다고 해도 일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여건도 되지 않은 지방, 저쪽 남쪽, 어딘가 거기에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큰 그 문제는 수도권에 기업들이 일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망도 좋고, 대부분의 경북대도 정말 좋은 대학교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자체에 어떤 좋은 교육 인재들이 그냥 쉽게 사람이 넘쳐나니까요. 그래서 뽑았을 수 있으니까 계속 서울 쪽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서울 쪽의 발전을 좀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효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쪽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KTX가 쭉 다니는 기점으로 봤을 때 충청도까지 저희 지하철 다니잖아요. 천안, 아산. 그럼 거기는 다 수도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치분권을 하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균형 성장, 내가 갖고 있는 일자리가 과연 좋아질까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지방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돈을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막 움직일 만큼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지역에서 줄 수 있을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우리 대구시장님이 아무리 애쓴다 그래서 여기 대구에다 유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기업의 그 어떤 마인드도 중요하고, 이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 대구로 내려가면 세금 문제 해결해주고 상속세 없애주고 다 해줄게, 그런 강력한 어떤 인센티브. 그리고 아까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있으려면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주거 인프라, 도로도 잘 돼야 되고. 그 역할은 지역에서 하거든요. 이게 딱 삼박자가 맞물려 올 때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내려오고, 기업들이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나니 청년들이 안 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데 지금은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5극 삼특이라는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깨졌을까? 왜 이렇게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약해졌을까? 이건 우리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대구 경북 통합 논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대구를 중심축으로 딱 두고 인접에 개발할 여유가 있는 이 경북에 있는 지대를 잘 활용하고 교통망을 원활하게 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고, 큰 경제권 속에서 높아진 위상으로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한도 얻어내고 재정도 얻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거였잖아요. 5극 삼특도 같은 개념이에요. 왜 5극 삼특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이제 행정통합은 사실 이제 지난번 홍 시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시장님이 그만두시거나 바뀌면 이 추진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통합으로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더 이상 226개의 기초, 17개의 광역으로 이 사이즈를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저희가 어떤 규모를,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바로 통합으로 가자 그러니 갈등도 많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방향은, 그래, 장기적으로는 우리 통합으로 한다. 그런데
통합하기 전 단계로 5극이라는 큰 5개 권역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부터 먼저 해보자.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에 그 특별지방자치 단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단체장도 존재하고 의회도 존재하는데 구역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이 특별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대구 경북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광역적인 교통망, 일자리 산업을 할 수 있는 것만 한정해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데가 실제 예산도 쓰고 조례로서 사업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전국 5개의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초광역적으로 우리 경제도 같이 하고 생활권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나누는 경제권부터 만들고 이래서 좀 지역이 목소리도 커지고 힘이 세져서 잘 살만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통합시켜주고 더 많은 재정도 지역한테 주겠다라는 방향으로 5극 삼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극이 뭐냐? 극은요, 이 폴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에요. 중심지예요. 5개의 큰 권역의 중심지를 딱 세운다예요. 그럼 대구 경북의 중심지는 어디가 될까요? 대구겠죠. 그래서 큰 광역의 어떤 경제권 하에서 대구의 어떤 광역시의 좋은 대학교의 인재들 그리고 여기 있던 인접이 예전부터 있었던 산업 이거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많은 재정이 일단은 투입이 돼요. 그러면 경북이 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대구 중심으로 발전하면 우리는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경북까지 이 파급 효과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절차들을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거는 5극 삼특위보다 우리끼리 일반적인 구역에 갇혀서 연계적으로도 사업도 못하고 정부한테 뭔가 주장하기에는 정부에 대해 사이즈가 작으니까 힘이 없는데 일단 뭉쳐서 크게 키우자. 전국을 5개로. 여기에 수도권도 들어가요. 수도권 들어가고요. 이제 지방을 4개로 극으로 나눠서 간다. 특은 뭐냐?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특별자가 붙은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권역이랑 붙기가 좀 애매한 친구들이라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자기가 잘 살고자 하는 권한을 받아서 좀 약간 자력갱생하겠다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묶어서 같이 갈 지역이랑 각자 특화해서 같이 갈 지역들이 어우러져서 전체 그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간다.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뭉쳐야 된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뭉쳐가. 딱 들어보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골고루 다 같이 잘 살자 그 말이죠. 맞지요? 아이고 5극 삼특 균형성장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노회사님 달서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달서구 요새 장난 아니다.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 기후위기 대응, 도심속 생활 환경습, 야 르네상스까지 이거는 박수 쳐줘야 된다. 그래 잘한다. 네.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시철 부총장님 응원과 조언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달서구에 살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동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북구에 있어가지고 근데 전에 제가 달서구 정책자문위원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씩 알아왔고 물론 관심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김종선 선생님께서 이제 미리 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한테 힌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어차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크게 3꼭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디지털 쪽, 하나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젊음의 거리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눈여겨 사업 꼭지를 봤습니다. 이 디지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요즘 언론이라든지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AI 얘기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대학들에서 요즘에 전통적인 그 계열 구분할 때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인문사회 계열. 거기에 약간 예체능을 포함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공계열. 이렇게 2개로 나옵니다. 크게 2개. 인문사회계, 이공계. 근데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AI 계열이 등장했어요. 인문사회계, 이공계, AI 계열.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어떤 컴퓨터, 특히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하다가 이제는 AI로 완전히 넘어와 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
인문대학 중에 이제 국문학과, 영문학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보면 아주 뭐 시 쓰고 소설을 쓰고 또 글자 따지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지금 AI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문공학 석사 이런 이제 학위가 나갈 정도인데 그만큼 디지털 또 스마트라고 이렇게 스마트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뿐 아니라 대중성이라고 할까 어떤 접근성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저 같은 연식이 된 사람도 제가 나이를 90을 지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이니 이 젊은 층들 여러분들의 어떤 동생들 또 자녀분들은 아마 훨씬 더 심각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달서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사업 복지를 벌인 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하든지 또는 AIX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이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다든지 또 재인증 받고 하는 그런 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체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같은 SOC 쪽에서도 굉장히 큰 발전을 보이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제 생각에는 실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인프라, 물리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잘 해올 수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이제 해주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서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린인데요. 마침 저는 제가 도시계획 전공 중에서도 그린 플래닝 전공입니다. 제가 그린 어바니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걸 제가 번역을 한 적도 있고 또 마침 요즘 수업할 때는 녹색 도시 이런 수업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서구 같은 아주 실력 있는 또 사이즈가 되는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 녹색 사업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 카펫 생활환경 사업이라든지 그린 시티 사업 이런 거는 뭐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이런 거는 당장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이 효과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효과가 눈에 안 나타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그린 시티를 해가지고 나무를 더 심고 그러면 기후 변화에 대응이 되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오래 사시게 되고요. 건강하게 됩니다. 이 그린 도시 계획의 효과 중에 가장 큰 게 시민들 개별 시민들의 건강 효과거든요. 심지어는 이 도시 숲이 가지는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가, 우울증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는 그런 연구까지도 실증 연구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만큼 여기다가는 돈을 절대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세 번째 꼭지가 두류 젊음이 거리 사업인데 저는 직업상 할 수 없이 경북대학교니까 거기 북구 상격동, 목현동 또 동구 신암동에 걸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조금 이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낮에도 계속 젊은이들이 보이고 밤에는 안 보일 법한데 저희 경북대학교 북무만 거리만 딱 하나 건너면 거의 밤새도록 노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책 보고 노는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노는 젊은이들이죠. 근데 이쪽 동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보면 그쪽에 비해서 여기는 어떤 젊음의 거리 또는 청년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라 그럴까요? 광장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속이 확 트이고 다 좋은데 제가 여기다 한마디 못한다 그러면 물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풍부하고 아주 스케일도 크고 그런데 사회적 인프라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사회적 광장, 사회적 포럼 예를 들면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한데 모이는데 물리적인 어떤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모이는 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처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인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형태로 요즘 얼마든지 공간이 창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의 그 모임도 많이 만드셔가지고 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이라든지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식으로 온라인 시민 투표를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하고 의견 아주 즉시 즉답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린 도시 여러분 달서구에서 하는 거 자부심 느끼죠? 이사 가지 말고 딱 붙어 있으세요. 더 좋은 달서구 된답니다. 그러고
AI는 진짜 어렵다. 식당 가면 키오스크에 수락하는데 내가 인형인데다가 나이도 좀 있어가 밥도 못 시키는가 저 직원 불러가 이거 어째 해요? 이래 물어보는데 내 다음부터 단디 기어가 잘 써먹깁니다. 교수님 가르쳐도 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구 수건사업증 대구공항 이전인 거 아시죠? 달수구라가 관심 없나? 알죠? 네 맞습니다. 그 공항 이전이 있죠. 근데 나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나는 반댈세. 공항이 가까우면 일본도 가고 동남아로 가고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데 자꾸 공항을 저저 옆풀떼기 옮기라고 생 날리고 새로 공항 지으려고 하면 돈이 10조도 넘는다 하는데 돈 없다며 뭘로 할 낀데. 잠깐만요 도의사님. 도의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요, 대구가 발전을 하려면 유럽이나 미국까지 화물기가 뜰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대다. 만다고 화물기가 필요하노? 여행만 댕기면 되지.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잠깐만요. 네, 이 두 분께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전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부터 말씀 주세요. 예, 지금 너무 시원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는 반댈세, 저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신안동 거기 살기 때문에요. 공항까지 택시 타면 10분이면 갑니다. 이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제가 왜 찬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크게 넓게 길게 생각하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이미 하셨는데 우리 대구 도심의 상당한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하고 현재 공항이 가까우면 사실인데 좁거든요. 일단 좁고 활주로 길이라든지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또 군공항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공군기재단 갔는데 거기 보면 군공항이라는 한계 때문에 이 민간 항공기가 굉장한 이런저런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되고 또 다른 것보다도 산업 측면, 특히 우리 구미공단하고 연결된 산업 측면 수출이라든지 이런저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공항으로서는 무조건 한계가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북구 서면동에 살았는데요. 거기나 우리 경북대학교 신안동 쪽이나 이 도심공항이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민간기기가 뜰 때는 좀 덜한데 제트기가 뜰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다 해결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또 이런 해외 어떤 네트워크와 연결성 측면에서도 조금 넓은 데 가지고 조금 더 긴 활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는 공항이 제 외갓집인 그 군위 쪽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역시. 네, 우리 최지민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항이 생기면 좋은데요.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이제 전국 8개 지역에 거점공항을 만들겠다는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일반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 공항이라기보다는 물류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뻗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걷어들일 수 있는 잠재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은 진짜 상황에서도 공항이나 그다음에 특히 공항 플러스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서울 가는 거는 괜찮은데 경북 지역에서 대구 오는 거, 그다음에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까지 연결되는 그 내부 교통망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연계해서 될 부분은 공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공항까지 갈 수 있게끔 이 안에서 이 권역 내에서의 내부 교통망을 잘 확충하는 게 더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듣고 나니 좀 부끄럽네. 내 생각만 했다. 나의 발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항 이전 환영합니다. 그런데 방송 분량이 좀 남았다. 이때 뭐 해야 되겠노? 여러분들의 질문 갖겠습니다. 대답하기 권하는 거 말고 이 두 분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 갖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참말로 없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설명을 너무 알아듣기 쉽게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시죠?
질문이 없다는 거는 다 알아들었다는 거 한 개, 두 번째는 한 개도 모른다. 첫 번째라고 믿고, 아이고, 그나마 방송 분량은 이 두 분이 채워야겠다.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잘하시네요. 네, 오늘 말겨우가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달서구와 대구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누구든지 먼저 해라. 잠깐. 먼저 해라 그러셨죠 지금. 네. 약간 제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아이고 인형이라 가지고 존댓말을 못 배웠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지방분권, 자치분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재미없는 맥락에서 보면은 지방분권 그러면 보통은 국가가 가진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진 어떤 권한을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자치분권 그러면 약간 반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여를 하고 자치단체에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 힘을 보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권을 실현한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권을 실현을 하려면은 우리 자체적인 역량 같은 게 커져야 되는 거 틀림없고 또 그 동시에 바깥에 있는 큰 제도적인 바뀜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새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라는 말보다 지방정부라는 말을 선호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도 여러 번인데, 근데 이 지방정부를 영어로 해놓으면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하면 로컬 가버먼트인데 잠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정부는 몇 개일까요? 라고 이제 아주 학술적인 법률적으로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네.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그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좀 우리보다 큰 나라 미국에 있는 지방정부, 미국에 있는 정부의 숫자 뭐 연방정부든 지방정부 다 합쳐가지고 몇 개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드려본다. 그러면은 혹시 누가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고개 숙였다. 그리고 묻지 마라. 잠깐만요. 하겠으면 우리 최혜지 의원님은 알겠지만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대한민국 정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힌트를 드린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정부라는 말을 선호한다 그러면서도 토를 달아놓은 게 이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역사적인 법률적인 정치적 철학적인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왔는데 지방정부라는 말을 앞으로 좀 많이 씁시다 하는 취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몇 개가 있느냐? 제가 작년인가 그 미국의 로컬 가버먼트 센서스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 소스를 찾아봤더니 92,000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처럼 미국 연방정부가 하나 있죠. 트럼프가 대장인 연방정부가 있고 그 50개 주가 있죠. 주정부. 거기는 스테이트 가버먼트라고 합니다. 주정부가 있고 미국의 시티 가버먼트, 시라고 붙인 지방정부가 한 55,000개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면은 카운티라는 가버먼트, 군이라고 기관이죠. 카운티 가버먼트가 또 3,300개. 그래도 여전히 9만 채우려면 멀었죠. 근데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게 있냐면은 특별구 정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하고 굳이 비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비스무리한 건데 어쨌든 교육특별구, 소방특별구, 수변특별구, 온갖 특별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로컬 가버먼트라고 쳐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않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요. 우리 학문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뭐 어디를 따져봐도 가버먼트, 정부라는 말을 쓰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가장 큰 요건 하나는 대표자를 선출로 뽑아야 됩니다. 이 구성원들이 뽑아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뽑아야 돼요. 우리 달서구민들이 달서구청장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건 하나 충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얼마 냅시다. 우리 전체 경비를 위해서 이번 달에 이 책상을 가진 집집마다 책상 하나당 10,000원씩 냅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주민 투표를 통하든지 아니면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든지 통과시켜가지고 그 법률을 만들어버리면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된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요건이 충족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부 자치단체 어디를 봐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는 중앙정부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조세입법주의에 해가지고 조세 항목을 정하고 세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과장처럼 말씀드린 게 과장이 아닌 게 미국의 92,000개 로컬 가버먼트, 지방정부 92,000개 각각에서 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자기네 단체장을 뽑을 수 있고요. 시의원들 또는 구의원들, 카운티 의원들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세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구 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시. 제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번 1년 반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인구 2,000명이거든요. 조그만한 2,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이름을 타운이라고 하든 타운십 하든 시티라고 하든지 간에 도시정부인데 거기 직선으로 의원들 뽑고 또는 시장을 뽑고 그리고 과세를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소비세, 세일즈 텍스죠. 부가가치세를 소주 한 병에 얼마, 담배 얼마 한 거를 그 지방정부에서 과세를 하거든요. 과세율도 정하고 과세를 폐지하기도 하고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92,000개가 지방정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말씀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제가 하자면 참여인 것 같아요. 제가 딴 건 하지 못하고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이제 공적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퍼블릭 해피니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자치분권하고 딱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가 속한 지역 공동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든 거기에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자꾸 나서가지고 의견을 내고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들어주고 이 과정에서 이 자치분권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법단 핑계를 잘 못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부터 참여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치분권 역량을 좀 키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세입법금 같은 거는 또 나라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개가 다 해결되면은 오늘 우리 지방분권, 자치분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고 역시 핵심 표현은 우리 사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 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랑 이통장 쪽에서 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정부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 저희가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 30년 평가. 왜 주민 체감하지 못하냐. 설문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것 중에 주민 참여 경험을 했는데 전체 전국에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 비율이 14%.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9% 남짓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안 했냐. 참여 같은 거 왜 안 하냐고 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 그리고 좀 나머지는 바빠서 20여 %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 참여가 늘어나면 좋겠습니까? 필요합니까? 라는 응답에 국민의 80%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는데 질문을 또 했어요. 필요한데 만약에 당신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의사가 있습니까? 36%가 동의한 거예요. 필요는 한데 내 돈이랑 비용을 들여서 참여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해서 주민자치도 활성화되고 각종 제도들도 많이 도입됐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모든 읍면동에 다 수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내 참여의 결과가 내 삶을 바꿀 정도로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있느냐 이제 물음이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이제 법성 기구로 만들어서 반드시 이 기능을 확실히 강화시켜주고 지금은 단순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체인데 낮에 회의가 있으니까 참여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 다양한 AI를 통해서 더 젊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참여 방식도 다변화하고 또 쓸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키우고 또 이통장님들 고생하시니까 수당도 좀 늘려서 뭔가 이런 전체적으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말쯤에 지방시대 엑스포라고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 주민 참여랑 주민자치 쪽 관련된 총괄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민자치나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추어서 지금 소속하고 계시는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데 수당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의견을 모아서 영향 있는 주민의 어떤 목소리를 달서구에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동에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주민 참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에. 아이고 수당 그림 같아 얼굴이 반해졌다. 잠깐만요. 네,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달서구와 함께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토크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패널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